두 번째 기조 연설을 이어가겠습니다. 로봇 대항해 시대를 주제로 미국 MIT 기계공학부 김상배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상배 교수님 역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로 현재 MIT 생체모바 로봇 연구소장과 네이버 랩스 기술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영향으로 이 자리에 직접 오시지 못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맡게 된 MIT 기계공학과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상배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이런 로봇 기술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된 이런 사태에 이런 컨퍼런스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협력안의 제시가 되길 빕니다. 로봇 대항해 시대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미래 로봇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제가 하고 있는 연구와 이렇게 엮어서 발표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개척된 새로운 로봇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돼야 할 내용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이란 말이 참 굉장히 모호하죠.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로봇이라는 바운드를 참 긋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로봇이 어떤 것을 표현하냐에 대한 내용만 해도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로봇 대항해 시대에서 우리 사회에서 로봇의 역할이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로봇 하면 생각나는 사진들이죠.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 그 첫 번째 나오는 이미지 이렇게 로봇팔,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팔. 그게 아마 우리가 로봇이라는 걸 접하기 가장 첫 번째 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대중들한테는 조금 새로울 수 있죠. 대중들한테는 어떤 이렇게 안드로이드 영화에서나 나오는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안드로이드 그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 어떻게 로봇이라고 이미지를 더 강력하게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요즘에는 뭐 이렇게 바퀴 달린 로봇도 로봇이라 그러죠. 이게 뭐 사람같이 생기지도 않고 인공지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이렇게 알아서 정보 전달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스마트해진 기계들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 로봇을 정의하기 참 어렵긴 한데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는 이 로봇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노동 자동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보면은 1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노동력이 사람한테서 나왔죠. 뭐 사람 또는 동물. 그렇지만 이제 증기관이 발전되면서 증거관이 발명되면서 이제 동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기술에 의존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이 천을 짤 필요도 없고 제일 처음에 이제 기술 개발된 건 천을 짜는 기계였죠.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 동력들에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증기기관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죠. 어디에든 동력을 쓰기 위해서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어려운데 2차 산업혁명 이제 전기가 개발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쉽게 전달이 가능해진 거죠. 모터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지 않아도 에너지 전달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전기 관련된 기술들 여기서 이제 정보 관련 기술도 이제 같이 개발이 되긴 했지만 주로 이제 에너지 새로운 동력에 대한 산업혁명이 이제 주가 됐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죠. 지금 뭐 컴퓨터, 인터넷, 이제 정신노동의 자동화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들을 쓰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쓰죠. 저희 여러분 핸드폰에서 굉장히 소프트웨어 많이 쓰고 디지털 사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뭐 소셜 미디어 사회이기도 하고 정보의 교환이 굉장히 활발한 사회인 거죠.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굉장히 정의가 딱 돼 있지 않고서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볼 때는 이 3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과 2차 산업혁명의 기술,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다 통틀은다고 보면 되죠. 어떤 정보와
어떻게 보면 이런 굉장히 어드밴스된 동력, 그러니까 로봇에 있으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 기술 두 개의 기술이 지능과 함께 결부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한 어떻게 보면 노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복잡한 노동 자동화. 1차 산업혁명의 이제 공장용 로봇들은 굉장히 단순한 노동의 자동화라고 생각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능이 기부된 지능이 들어가고 정보가 들어가고 이 모터에 이게 동력기 같은 게 들어가서 3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들은 다 이게 정보만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였다면 이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노동을 자동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로봇이라고 정의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제 뭐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다 잃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로봇 같이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게 나와서 이제 우리의 일자리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은 사람의 능력을 연장해 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도구죠. 똑똑한 도구.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능력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실은 여태까지 이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인간의 어떤 단순 노동하는 직업들은 굉장히 많이 이미 대체가 됐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인간의 능력을 이제 더 이제 팽창시키는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능력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연장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차이를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태까지는 정말 정보에 대한 서비스였죠.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정말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이 정말 너무나 편리하고 아직도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제품들이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갔어요. 저희 MP3 플레이어, 그다음에 뭐 라디오, 뭐 전화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이제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이 핸드폰, 굉장히 파워풀한 컴퓨터랑 좋은 하드웨어가 이제 결부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웬만큼 정보를 가지고 하는 서비스들은 이 핸드폰에 다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이든 랩탑이든. 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서 중요한 그 이제 차별화를 하는 거죠. 차별화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로봇의 핵심이고 로봇 대항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되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물리적인 서비스를 하게 할 것이냐. 이 지능과 이 많은 정보와 이 정보화 시대의 정보와 인터넷 이런 3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진 기술들을 다 이제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물리적 서비스까지 가능할 것이니까가 어떻게 보면 중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핸드폰은 정말 많은 걸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게 부르르 떠는 것밖에 못하죠. 그래서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물리적인 서비스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조금씩 하고 있죠. 뭐 배달이라든지 뭐 이제 안전 저 홈 시큐리티라고 그러죠. 이제 안전을 지키는 로봇 같은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들도 역사가 굉장히 깊지만 이제 점점점 더 많은 것을 로봇을 하려고 그러죠. 로봇으로. 이제 파밍도 점점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돼가고 있고 뭐 이제 공장 건설 쪽에서도 이제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다알파의 펀딩을 받아서 일을 했던 뭐 디자스터 리스폰스, 뭐 재난 구조 현상 이런 그다음에 뭐 엘더리 케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고령화 인구가 이제 많아지면서 절대적인 우리의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핸드폰이 개발이 되고 정보가 개발이 돼도 이렇게 고령화 인구가 정말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능력이 이제 한계가 있을 때, 뭐 잘 걷기 어렵다든지, 뭐 팔 힘이 약하다든지, 뭐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렵다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핸드폰이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서비스를 이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서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떻게 보면 구동기랑 지능과
이 서비스 정보와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융합이 잘 돼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물리적인 서비스. 그럼 여태까지 물리적인 서비스를 전혀 안 했냐? 뭐 물리적인 서비스 했어요. 근데 굉장히 단순한 걸 해왔던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잡한 물리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은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인 거죠. 이제 공장용 로봇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스마트해 보여요. 실은 그냥 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사람만큼 지치지도 않아요. 로봇은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사람보다 힘도 훨씬 좋고 뭐 사람보다 물론 크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물리적인 서비스를 로봇이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정말 사람 같은 로봇을 왜 못 만드냐? 왜 공장에서 사람이 그러면 일을 하고 있냐 아직도? 여태까지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로봇이 다 하고 있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인데 사람이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 공장용 로봇은 내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공장용 로봇들은 실은 지능이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정밀하게 짜놓은 위치를 똑같이 따라가는 반복 동작만 하고 있는 거죠. 실은 로봇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로봇을 처음에 프로그램할 수 있는 로봇, 프로그램해서 로봇을 처음에 만들어서 푸마의 최초 로봇을 개발한 분이 제가 스탠포드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빅터 샤이만이라고 그분이 첫 로봇을 만든 것이 1970년 조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 1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뭐 방직하는 뭐 공장용 기계를 로봇이라고 본다고 생각하면 실은 이 단순한 노동의 자동화는 역사가 훨씬 더 깊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같이 기술이 많이 발달된 상태에서도 공장에 가서 이 기계들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노동만 하고 있어요. 그 아까 뒷부분에 사람이 이렇게 케이블을 만지고 이렇게 고무 재질 같은 걸 씌우고 가죽을 씌우고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로봇들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단순한 이 동작만 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지는 능력이 없어요. 정확하게 무슨 말씀드리면 이 로봇들은 위치 제어만 정확한 동작만 할 줄 알지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뭐 문지른다든지 힘을 주고 당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제가 쓰는 말로 물리적인 운동 기능이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 있는 키바 시스템이라고 전에 아마존의 이 로보틱스의 전신인 키바 시스템에서 만든 아주 훌륭한 로봇인데 아주 대단해요. 이 많은 물류들을 이제 어떤 물건 바코드로 딱 찍어서 이거를 지금 갖고 와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 많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더하는 저희가 아마존에서 뭘 딱 시키면은 이 물건 이 웨어하우스에서 정말 수시다발적으로 많은 이 오더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그 오더가 들어오는 즉시 이 로봇들은 가가지고 그 물건이 들어있는 이 선반을 들고 와요.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로봇이 자동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봤던 공장용 로봇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이 로봇들이 서로 이제 협력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센싱도 하니까. 하지만 이런 로봇들도 아직까지는 뭔가를 만지질 않아요. 제가 자꾸 만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로봇을 개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로봇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사람이 하는 거를 보시면은 사람은 정말 다르게 움직여요. 저희가 아직도 로봇이 사람의 손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동영상 왼쪽 위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사과를 짚는 동작이에요.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서. 제가 이 사과를 짚는데 보질 않고 집어요. 실은 우리가 뭘 집을 때 이렇게 눈으로 자세히 보고 집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손을 던져서 손가락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짚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상하게 제일 어려운 사과를 짚죠. 굉장히 멍청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손이 멍청하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실은 이걸 짓는데 이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제 손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부딪히죠. 손가락 뒷부분에 이렇게 사과에 부딪혀요. 그 다음에 사과가 몇 개가 손에 닿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집을 줄 알았는데 부딪히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과를 집으려고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정확하게 사과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과들이 손에 들어와요. 한 5개 정도가 손에 이렇게 닿는데 그 중에 하필 가장 어려운 사과를 집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못 집고 아래로 더 내려가서 손가락의 위치를 바꿔서 집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더 집어넣고 집어요. 집어갖고 와요. 이거를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뭐 최적화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지능이 굉장히 멍청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이 사과를 하나 짚는 동작에서도 의사결정을 서너 번씩 바꾸는 이런 현장들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의사결정들이 0.5초도 안 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손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찍어보시면은 정확하게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런 로봇, 이 사람은 우선 이렇게 동작을 외워서 이 공장 로봇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딱 키바 시스템처럼 여기에서 저로 가라 그러면 딱 저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하고 충분히 좋은 결정을 내려요. 완벽한 결정을 내리진 않아요. 여기서 보다시피 최적화된 결정을 내리진 않지만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일을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해요. 저는 이거를 기억이 없어요. 아주 많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운동지능에 관련된 이제 사건들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무의식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넛버터를 빵에 바르는 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게 딱 어떤 위치, 야 여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힘을 느껴야 되고 눈으로 보고 이게 버터가 어떻게 발라졌는지 보고 힘 조절도 해야 되고 이 빵도 느껴야 되고 빵을 잘 잡고 있기도 해야 되고 이게 위치만 이렇게 커맨드 한다고 제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유리창 닫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일도 있어요. 이제 접시 닦는. 여러분 설거지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슬로우 모션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슬로우 모션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손이 이것을 만약에 로봇으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감도 오질 않아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같이 정말 똑똑한 지능을 가진 물리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왜 못해왔는지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물리적인 서비스를 하는 로봇이 왜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 난관들을 겪어 나가야 될지를 오늘 좀 통해서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 중에가 있는 일을 제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지능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우선 하드웨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에 로봇에서도 얘기했지만 여태까지의 공장용 로봇들은 부딪히질 못해요. 부딪히지.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동물이죠. 동물들은 막 이렇게 쾅쾅쾅 부딪히고 뛰어다녀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장용으로 만든 기계들은 이 빠르지도 않고 이렇게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지능이 좋은 지능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는 이제 동물처럼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게 이 왼쪽에 보신 이 동영상 이게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나온 동영상인데 이 로봇들이 이 달파 로봇 챌린지 이게 뭐 재난구조 관련된 상황을 이제 시연하는 챌린지였는데 보시면은 이 로봇들은 굉장히 공장 로봇과 다르게 생겼고 막 걸어 다니잖아요. 사람처럼 걸어 다니지만 이 안에 있는 기술들은 실은 공장용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용 로봇들은 굉장히 정밀한 동작만 잘 하면은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목적인 거죠. 공장은 그렇게 짜져 있고. 그렇지만 이 공장용 로봇은 실은 여러분 이제 공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로봇들이 다 바닥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우선 균형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바닥에 붙어 있고 이미 이 자동차 이렇게 프레임 오면은 자동차에 어디에 가서 용접을 해야 되는지 위치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카메라도 없어요. 로봇이 이제 정해진 위치만 가서 똑같은 동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봇이 이제 공장을 벗어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물리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돌아다녀야 돼요. 우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도 주어져 있잖아요. 카메라를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밀한 위치 제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잡다단한 이제 물리적인 서비스를 다 생각하기 전에 제가 MIT에 와서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이제 제 연구의 어떻게 보면은 목적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위치 제어만 해야 되는 공장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처럼 정말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하기도 하고 힘 조절도 가능하고 플렉서블하고 그런 로봇을 꼭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제 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고 이제 굉장히 정해진 환경에서 정밀 제어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돌발 상황, 뭐 재난 구조 상황을 이렇게 만화로 그려놓은 거죠. 이거는 달파 로보틱 챌린지에서 제공한 그림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움직이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다음에 모든 게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밸런스가 중요하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로봇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힘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보여드린 뭐 피넛버를 뭐 바른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재난 상황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겠죠. 근데 위치 제어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봇이 이런 지능도 개발이 돼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선 로봇 하드웨어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나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 MIT에서 한 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디자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 리서치의 소개를 좀 할게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길지만 이 공장용 로봇과는 굉장히 다른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2009년 제가 이제 MIT에서 이제 제 교수직을 시작할 때좀 이제 시작한 일인데 이 영어로는 proprioceptive actuation이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인공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디오에 보시다시피 로봇이 공장 로봇처럼 딱딱하지 않아요. 충격 흡수를 할 수가 있고 힘 조절이 가능해요. 스프링이 되는데 스프링처럼 됐다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댐퍼도 됐다가 그런 것을 굉장히 빨리빨리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구동기에 대한 기술이 저희 랩의 어떤 많은 성공을 이뤄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사족 로봇, 저희는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꼭 사족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사족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한 정말 사족같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로봇에서는 이 기술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했어요. 자, 그것에 대한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2010년부터 여태까지 만든 로봇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치타2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최초로 로봇이 3차원에서 이제 밸런스를 좀 균형을 잡으면서 뛸 수 있는 로봇이요. 여태까지도 아직까지도 이게 제가 만든 로봇 중에 가장 빠른 로봇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기 모터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로봇이 이렇게 빨리 뛰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학계 산학계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이 나온 게 2013년, 14년 정도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떻게 보면 유압으로 만든 로봇이 거의 뭐 대세였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 전기로 이런 뛰고 점프하는 로봇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전기 모터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치타 3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가 굉장히 개발이 되고 로봇이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바뀌고 속도는 좀 줄이면서 대신 굉장히 로봇 소프트웨어가 제너럴해지고 이제 다양한 태스크를 이제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계단을 이제 계단을 보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가 보고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도 제가 공장용 로봇은 부딪히는 걸 못하고
정해진 위치만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희 로봇은 그것과는 굉장히 상반되죠. 이렇게 큰 힘을 내고 힘 조절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착지할 때도 힘 조절하고 이게 플렉서블하고 그래서 이제 충격 흡수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점적이에요. 이제 미니치타 이거는 최근에 이제 실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한 작은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어, 로봇이 작아서 그렇죠. 여기 3.7m/s로 뛰는 거는 이 로봇 대비에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하죠. 이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봇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게 저희들한테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봇이 발이 땅에 닿았을 때는 힘 조절만 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나서는 위치 조절하고 그래서 공장용 로봇처럼 그냥 위치 제어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이렇게 힘을 느끼고 충격 흡수도 하고 이렇게 쿡 밀어도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개발이 되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된 거죠. 저희가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플렉서블하고 정말 부딪히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균형을 잡고 사족이 로봇이 움직이는 데만 쓰였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구동기와 이런 어떻게 힘을 조절하는 기술들이 이제 사족 이상의 이제 다른 데에도 적용이 많이 될 거예요. 저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렸을 때 저렇게 충격 흡수가 가능한 거는 저희 로봇밖에 없어요. 공장용 로봇은 저런 것이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로봇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많은 랩이랑 회사들에서 이제 저희로 이제 패러다임을 많이 이제 베껴갔죠. 베껴가서 이제 비슷한 동작을 하는 로봇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충격 흡수를 하고 저렇게 파워풀한 로봇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로봇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힘 조절도 잘 되고 균형을 잘 잡기 때문에 이렇게 험한 지형을 그냥 이렇게 막 걸어 다니도 넘어지질 않아요. 사족 보행 로봇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로봇처럼 이렇게 딱 바닥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져요. 이 비디오는 이제 저희 이제 비전 카메라를 써서 이제 지형 지물들을 파악해서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되고 어떻게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보다 훨씬 많은 진보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 발표를 안 해서.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족이 저렇게 사족 로봇이 이제 카메라 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상황 파악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최근에 발표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로봇 이제 로봇이 이제 점프랑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과 이렇게 도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있어요. 전에 여태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점프를 해라를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로봇이 카메라를 보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점프를 하되 이렇게 돌면서 점프를 해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이제 많은 기능들 여태까지 보여드린 기능들이 이제 합쳐져요. 이게 돼요. 이것이 전에는 막 이렇게 손으로 다 짰어야 되는데 이제는 알고리즘들이 점점 더 개발이 돼서 그것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이런 다양한 동작들을 섞을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로봇을 이제 저희 랩에서 이런 전기 모터로 이렇게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압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2001년 이제 아시모가 개발이 되거나 이제 많은 이제 다리 달린 로봇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2006년, 2008년 정도에 이제 빅독이 나오면서 유압의 로봇이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가지고 한 2013년, 4년까지는 유압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유압이 장점이 있긴 하지만 유압은 단점이 더 많아요. 에너지 효율도 그렇고 이제 가격이 우선 너무너무나 비싸고 메인터넌스도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고 무겁고 이제 작게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압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중국도 유압 로봇을 만들고 우리나라도 유압 로봇을 만들었었죠. 그때 이제 전기 모터를 하고 있던 데가 ETH, 저 스위스의 ETH라는 연구 저 학교에서 시리즈 일라스틱이라서 이제 스프링이랑 모터를 섞어서 만든 로봇이 이제 개발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치타 2가 이제 점프하는 동영상이 나가고 이제 뭐 6m/s로 뛰는 걸 보여주고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전기 모터가 이런 것도 가능해졌구나. 왜냐하면 공장용 로봇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공장 로봇에 대한 성능에 대한 상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로봇의 이 가능한지에 대한 인식조차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로봇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저희 로봇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저희 로봇을 베끼는 로봇들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사족을 이제 유압으로 만드는 시대는 없어지기 시작해요. 저를 보고 유압을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보스나믹스의 그 굉장히 복잡하고 그 비싼 휴머노이드 굉장히 뛰어나죠. 이 휴머노이드는 아직 유압을 쓰고 있지는 하지만 보스나믹스의 나머지 사족 로봇은 다 이제 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거를 그대로 베끼진 않았지만 저희 패러다임을 굉장히 많이 받아갔어요. 적용을 약간 다르게 했죠.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로봇들은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 저희가 하는 패러다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서 만든 로봇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뛰어가고 걸어가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 전까지는 전기로 로봇으로 만든 로봇들은 이게 충격 흡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이제 이렇게 힘을 받고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로봇 시대가 온 거예요. 아까 제가 물리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힘 조절을 안 하고는 불가능하다. 부딪히는 것을 충격 흡수를 안 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이 사종 로봇을 통해서 이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 동영상은 저희가 이제 이 미니치타를 저희 랩에서 10대를 만들었어요. 10대를 만들어서 다른 랩들과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9대 정도가 이제 네이버 랩스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의 각지의 학교에서 지금 연구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2군데, 그다음에 스위스에 1군데, 이제 미국에 한 5군데 정도 퍼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미니차들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잘 안 부서지는 플랫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미니차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소프트웨어를 가져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로봇이 다 사람이 하나하나 다 조절하고 있는 거지만 저기 보시면 이제 9명, 10명이 이제 로봇이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 모든 로봇들이 카메라를 달게 되고 시작하고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지형주음을 피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곧 올 거예요. 특히 저희가 이 배포한 미니치타를 가지고 있는 랩들이 그런 것을 데모하기에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족 로봇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족 로봇은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죠. 자, 이제는 실제 물리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팔을 써야 되잖아요. 팔. 정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인공지능에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지능을 좀 섞어서 사람과 로봇의 조화를 이루어 보자. 아까 제가 미래의 로봇상, 제가 생각하는 로봇상은 인간의 능력을 연장해주는 스마트한 툴, 똑똑한 도구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 원격 조종 로봇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이 동영상은 실은 휴머노이드이긴 한데 실은 휴머노이드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른 로봇들도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디어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지능을 이용해서 로봇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언컨택트 사회에서 로봇이 대신 나 대신 일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꼭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도끼질을 하고 이제 재난 구조의 상황에 이제 대비해서 이제 데모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때까지는 이게 2015년에 이제 만든 동영상인데 어떻게 보면 기술들이 굉장히 미흡하죠. 아직도 이제 개발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디어 자체는 사람이 뒤에서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거는 사람이 하고 로봇이 판단해야 될 거는 따로 하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공장 로봇이 아닌 이상 로봇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균형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지금 일리노이주 UIUC라 그러죠. UIUC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이제 이 학생이 저희 랩에서 이제 그러면은 사람이 이 균형을 느껴야 되지 않냐. 로봇의 균형을 느낄 수 있어야 이런 리모트 컨트롤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특이하고 이제 기발한 컨셉이에요. 사람이 어떤 다른 로봇, 다른 사람의 균형을 느낀다라는 거는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컨셉인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로봇이 훨씬 작아요. 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알고리즘이 아주 자동적으로 이제 이 두 시스템을 동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두 시스템이 이게 같이 이제 동조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느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컨셉을 가지게 된 거죠. 꼭 여기서는 이족을 이제 사람과 비슷하게 이족을 보여드리는 게 쉬워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 알고리즘은 실은 꼭 이족에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모바일 로봇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 로봇 상태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힘을 느끼는 거랑 달라요. 이것은 균형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컨셉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로봇이 느끼는 힘을 사람의 힘을 전달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해요. 그렇지만 로봇의 균형을 느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걸 개발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기술들과 어떻게 보면은 이런 힘을 잘 느끼는 이런 로봇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개발한 구동기에서만 어떻게 보면 가능한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힘을 느끼고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왼쪽 로봇이 부딪히는 이제 물건과 부딪히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오른쪽에 제가 손으로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힘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오른손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도 여기에 힘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액추에이터를 이 구동기를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서 저희만의 패러다임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로봇이 뭐 1km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멀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5G가 나오고 6G가 나오면은 이런 빠른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인프라가 적용이 되면은 이런 기술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이제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물론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로봇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순하고 빨라야 되는 지능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일들 예를 들어 티를 만들고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자 이렇게 좀 굉장히 추상적인 어떻게 보면 계획 같은 거는 아무래도 사람이 해야 되겠죠.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또 하나가 force 센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센서인데 이거를 force 센서, 힘의 센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 실은 이렇게 힘을 느끼는 센서들은 충격에 또 굉장히 약했었어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만든 센서는 그런 힘 충격도 굉장히 가능하고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 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닿는 위치까지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상의 자석, virtual magnet demo라고 그러는데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 이 센서의 이 시그널을 받아서 제가 움직이는 이 나무죠. 이 나무 블락을 움직이는데 로봇이 잘 따라가요. 이것이 그때그때 뭐 최적화를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센서와 좋은 이 하드웨어가 만나면은 이렇게 간단한 일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장 로봇들을 이제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공장용 로봇을 굉장히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런 동작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빠르고 힘 조절을 잘하는 로봇은 여태까지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 로우 레벨 컨트롤러랑 이제 하이 레벨 컨트롤러가 만나면 이제 점점 더 로봇이 이런 물리적인 일을 하는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이런 기술들이 저희 랩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제 또 이제 점점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원격 조정 로봇과
이런 어떻게 보면 로우 레벨의 오토노미가 이제 점점점 합쳐져서 사람이 멀리서 로봇으로 이제 물리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중이에요. 왜 하고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여태까지 로봇이 하드웨어가 공장용 하드웨어랑 굉장히 많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년 동안 MIT에서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고 새로운 구동기를 개발해서 이렇게 충격 흡수도 하고 막 높은 데 떨어뜨려도 부서지지 않고 플렉서블하고 힘 조절도 잘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도 잘 따라오는 그런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이제 그것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따라가기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까 그 사과를 짚는 것도 사과를 짚는 게 뭐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손이 하는 그 동영상을 슬로우 모션을 보면은 정말 많은 복잡한 일들을 정말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잘해서 최적화진 않아요. 그 최적화된 솔루션을 내지는 않지만 굉장히 적당하게 잘해요. 적당하게 잘하고 실수를 거의 안 해요. 실패를 하지 않아요. 잘.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이 AI라고 부르는 머신러닝이라든지 우리가 최적화라는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하고 로버스트하지가 않아요. 한 번 했다가 실수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알고리즘들을 정말 빨리 돌린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능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저희 랩에서 이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이 되고 로우 레벨 컨트롤 많이 발전되는데 아직도 이 하이 레벨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제가 짚고 나가야 될 한 가지 내용을 얘기하면은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챌린지가 있는데 챌린지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지능이라고 부르죠.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지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하고 있나요, 우리가? 알파고를 보면서, 야, 저렇게 똑똑한 이세돌을 이기는 알파고라는 알고리즘이 있구나. 정말 이제 컴퓨터가 사람만큼 똑똑해졌구나. 체스를 이기는 로봇이, 정말 똑똑해. 수학을 저렇게 빨리 푸네, 똑똑해. 인텔리전스, 지능이 높다고 하죠. 이렇게 저렇게 점프를 넘는 걸 보면서 인텔리전트라고 하나요, 우리는? 빵에다가 피넛버터를 바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저걸 지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신발을 만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는 뭐 이런 거를 지능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실은 우리가 볼 때 이런 건 지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실은 이것을 로봇에 구현하는 데서는 이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여기에 보시는 설거지하는 로봇, 열쇠를 뭐 주머니에서 꺼내는 로봇, 이런 로봇들은 지금 기술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지능이라고 인식이라고 하고 있지도 않죠. 인식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오류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오류, 세 가지 오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첫 번째 오류는 우리는 기술의 난이도를 우리의 능력에 빗대서 판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체스를 난 체스 어렵던데 뭐 바둑 정말 어렵잖아. 정말 똑똑해. 뭐 열쇠 꺼내는 거 우리 아들도 하는데 그게 뭐 어려워. 우리의 능력에 판단해요. 우리도 그런 걸 이용을 해요. 뭐 미니치타 로봇을 뭐 발표하는 동영상을 만들 때 꼭 이렇게 예를 들면은 백플립하는 동영상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이거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우와 정말 대단하다. 제가 이 백플립하는 만드는 알고리즘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알고리즘이 있죠. 걸어다니는 건 별로 안 어려워. 다리 이렇게 움직이면 걷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걷는 알고리즘이 조금 전에 백플립한 덤블링을 하는 알고리즘에 보다 한 1000배는 어려워요. 실제 이런 물리적인 지능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는 잘못 판단을 하기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로봇을 잘 아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런 물리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로봇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로봇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기술의 난이도를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빗대 판단하는데 알고리즘 컴퓨터의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다른 부분들이 많고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오류. 두 번째 오류는 사람은 로봇을 볼 때 의인화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뭐 간단한 예를 보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직원들이 이렇게 발로 차는 동영상들이 있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를 제가 시간을 많이 주고 답을 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 순간 이 동영상을 본 순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에서는 오 어그레시브해. 어제 잔인해. 어제 왜 이렇게 제 로봇 불쌍해. 실제 이 동영상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이런 답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답글도 있었냐면 너 정말 나쁜 놈이라서 로봇이 나중에 너한테 리벤지 할 거야. 이런 답글도 있고 사람은 모든 이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보면은 그 행동에 그 어떤 감정적인 것을 바로 느끼는 게 돼 있도록 프로그램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도 동물이었죠.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막 도시에 살고 이런 상황이 아닐 때 뭐 산 같은 데서 저 멀리서 뭐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0.5초 만에 저게 나한테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이렇게 눈빛 하나 뭐 0.5초 사이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죠. 정말 많은 것들이 순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본능인 거죠. 근데 문제는 로봇을 볼 때도 그런 본능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각을 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소피아라는 로봇 많이 아시죠? 소피아라는 로봇이 막 이렇게 정치적인 대화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로봇 동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와 로봇이 정말 많이 발전되어 있구나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사람처럼 생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아, 저 로봇은 뭐 사업 깎는 거는 정말 뭐 진짜 너무 쉽게 하겠지라는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은 로봇이 저 정도를 하면은 나머지는 다 쉽겠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한테 임프레시브하는 로봇은 우리한테 임프레시브하지 않은 것도 다 할 거야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인식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래 사업에 추진할 때 이제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특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기 쉬운 이런 오류들은 미디어가 굉장히 잘 이용하죠. 미디어들이 사람이 그렇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부풀려요. 그러면 그것에 때문에 그런 미디어들을 접하는 많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시작해서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이런 것에 오류에 잘 빠지게 되면은 잘못된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오류는 조금 복잡한데 이것은 언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챌린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3차,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뭐 사과를 짚고 뭐 피넛버터에 피넛버터를 빵에 바르고 이런 어떻게 힘 조절하고 이렇게 만지고 제가 아까 그 공장 로봇 설명할 때도 표현할 때 표현이 굉장히 어눌하다는 것을 잠깐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저걸 설명을 잘 못하지?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빵에다가 피넛버터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설명을 왜 못할까요, 우리는? 이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발명한 이유는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죠. 어떠한 의미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언어라는 것들이 발전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언어가 많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보여주면 다 해요. 사람은 우리가 워낙 이 무의식적인 물리적인 지능들이 뛰어나서 자 이렇게 피넛버터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쫙 바르면 고르게 잘 발리지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 해요. 정말 어린 애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느끼게 하지 않고 이것을 정말 언어만 가지고 표현한다면 정말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언어를 보시면은 바르다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표면에 고루 묻히다. 당연하지.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묻히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죠? 컴퓨터가 받아들일 때는 이 우리의 단어들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지능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언어조차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컨퍼런스에 가서 이 대화를 하고 어떤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되려면은 언어가 있어야 되는 언어조차 부족해요. 왜냐면 우리들한테 너무 쉬웠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 쉽고 한번 보여주면 다 하고 뭐 이렇게 어페런티십이라고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여주면 그걸 보고 배우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언어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이것을 이런 기능을 가지게 만들려면 이제 수학적인 표현을 하기 전에 우선 언어가 돼서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야 이제 개발이 되는데 언어조차 준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로봇들이 이렇게 만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손맛이 필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기술 개발이 늦어졌던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많은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왜 물리적인 이런 로봇 이렇게 뭘 만지고 이런 로봇을 왜 못 만든지 설명을 했는데 이런 챌린지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해하면은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간관 부분을 집중을 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많은 미래 로봇 사업들이 있죠. 뭐 이제 웨어하우스 픽앤 챌린지 이거는 애마존 피킹 챌린지인데 이렇게 빈에서 물건을 집어서 박스에 넣는 거, 뭐 농업 자동화, 짚라인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물건을 나르는 드론이죠. 이제 자동으로 이제 떨어뜨리고 돌아와요. GPS 받아서 뭐 배달도 하고 이제 뭐 환자도 보고 대신 멀리 뭐 경비도 보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자동화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있긴 하지만 정말 이제 의미가 있는 밸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로봇들이 정말 이제는 이런 피지컬 정말 물리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노인들한테 어떻게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인식들이 이제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로봇 사업들이 이제 정말 번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오류들을 잘 인식하고 이런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저는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이런 로봇 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결국 그 집단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어요, 저는. 제 꿈은 정말 미래에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왔을 때 로봇이 정말 이렇게 사람같이 생긴 앤드로이드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 편하게 믿고 쓸 수 있는 제 할머니 또는 뭐 여러분들의 이제 나중에 이제 미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제가 멀리 살지만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리모트 컨트롤일 수도 있고 다른 뭐 IoT 테크놀로지도 있어요.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판단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이 힘을 합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면은 이런 정말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로봇들이 개발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정말 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편리를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살아남기 위한 정말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정말 많은 이제 젊은 층의 이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정말 이제 가속화되죠. 그러면은 이런 고령화 노인들을 도와주는 기술은 사회가 안정해야 되는 데는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술들을 저는 개발하는 것이 제 꿈이고 아직도 뭐 치타를 만들고 사족 로봇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 핵심 기술들은 결국은 이런 물리적인 서비스를 이제 이루어내기 위한 그 기술 컴포넌트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제 꿈은
이런 엘더리 케어를 할 수 있는 로봇들, 사람과 옆에서 사람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우리의 능력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툴들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